네, 안녕하세요. 금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사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아니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차예요. 네, 제가 테레비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보고 JTBC인지 뭐 TV조선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채널 A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를 보고 제가 저거를 설명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주제였어요. 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채널을 보면서 거기에는 패널분들 한 7분하고 사회자분 해서 한 8분인가 9분이 앉아 계셨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변호사분이 한 2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뭐 수사관 분들, 뭐 평론가 분들, 뭐 사회자 뭐 등등 뭐 형사 뭐 이렇게 계셨었는데 변호사분들 2분 빼놓고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잘 모르고 내 전 재산을 걸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뭐 대답은 이분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 사연을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50대 부부셨고요. 가족이 아들 하나, 딸 하나, 2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2자녀는 대학생이었고요. 이 가장이신 그 남편분은 중소기업에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월급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죠. 제 추정으로 일했을 때 한 4, 500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내분 되시는 분은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이 4, 500 가지고 알뜰하게 사시면서 2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도 뭐 특별하게 큰 문제는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집 한 채 갖고 계셨고 그 소득으로 뭐 먹고 싶은 거 뭐 풍족하게는 못 먹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뭐 부족함 없이 중산층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고 계셨던 가정이셨어요.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그 가장이신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분이 25년 다니시던 직장을 퇴직을 하시고 그 직장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나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친구분들하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시고 퇴직금만 가지고 하셨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퇴직금에다가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그 대출금하고 다 거기다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잘 됐으면 되는데 잘 못 됐어요. 못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 부동산 집이 그 집 한 채 남아 있는 게 다 날아가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그 집을 건질 수가 없게 됐고 오갈 데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회의한 끝에 대학생 아들은 그 대학생들 남자들 대피처가 뭐가 있겠어요? 군대죠. 그래서 아들은 큰아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딸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부만 남겠죠.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하고 간단한 집으로 들어가서 다짐을 하면서 살게 돼요. 얼른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은
그냥 일 가리지 않고 막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퇴직을 하셨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막노동과 뭐 대리운전과 일을 다 치는 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셔서 식당 일을 하셨고, 또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남는 시간에는 또 아이들을 봐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5년 안에 2억을 모읍니다. 굉장히 대단하셔요. 전문직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거의 90%는 안 쓰고 모았다고 합니다.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세금 2억으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이제 맡기셔서 다 알아보고 들어가서 별 문제가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동네 주민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분이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괜찮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는 집에 경매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민분이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사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게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봅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이미 한번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떼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갔다니까 떼어봤더니 한 달, 다행히도 이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보다 한 달 후에 이분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걱정이에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제 알아냈어요. 그렇지만 이 보증금 2억을 내가 경매로 넘어갔으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거를 알려드려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경제 시간에, 사회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학교에서는 알려주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알아봐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부자에 의해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 부자의 원리를 알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모두가 다 누리려고 하게 되겠죠.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부리는 사람만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을 지키는 법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딴 얘기 잠깐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알아냈지만 그 다음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다 배당 받는다. 배당이라는 거는요, 경매로 넘어왔을 때 배당 신청을 하게 되는데 권리자들이 자기의 몫을 살받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배당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다 받는다, 어느 곳에서는 다 못 받는다, 어느 곳에서는 70% 받는다, 아니면 어떤 분은 다 못 받고 쫓겨난다, 막무가내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뭐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죠. 들이 이 방송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하고 의뢰를 하셨고, 그 의뢰하신 부분을 패널분들 7, 8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이 주제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분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왜 받을 수 있었느냐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분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분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될래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전입신고와 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 대항 요건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또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또 하나가 전세건도 들어가요. 전세건은 뭐냐면 최선순위건이면서 집합 건물이어야 돼요. 집합 건물에 흥미를 신청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저당은 뭐고 가압류는 뭐고 담보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또 길어져요. 언젠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공부를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경매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뭐 근저당이 뭐고 가압류가 뭐고 이런 걸 다 설명하자면 한두 곳도 없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서 좀 공부를 하세요. 깊이 있게. 그걸 다 설명하자면 밤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소 기준 권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기준 하는 거 배우셨죠?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후순위권은 말소가 돼요. 여기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또 있긴 하지만 일단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에 있는 거는 다 말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앞에 있는 것은 말소가 안 돼요. 이거는 인수가 된다 그래요. 어떻게 되냐, 낙찰자가 다 떼어놔야 되고, 요거를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을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 말하자면 은행에서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죠.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분이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다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고요. 이제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이분이 살던 집이 5억짜리 집이셨어요. 아파트가 5억인데 이분은 전세금을 2억에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 희한합니다. 5억짜리 집은 전세금 2억 정도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데 이제 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입자분이 자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걸 토대로 하자면 5억짜리 집인데 이분이 대항력을 갖추셨고 2억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셨고 한 달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진행이 된다면요, 뭐를 먼저 우선으로 하냐면, 배당을 받을 때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배당을 신청을 했더라도 이분이 선순위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이분이 먼저 받지는 않아요. 배당 순위가 있어요. 배당 순위를 보면, 제가 또 배당 순위를 또 뭐고 다 깊이 있게 설명하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제 한번 이 배당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분은 왜 첫 순위가 아니냐면, 경매를 진행할 때 배당 순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받는 게 경매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또 거기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기 뭐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매 비용이 뭐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 좀 힘드니까 그렇게 경매 비용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가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와 유익비 또 뭡니까 설명하는데 그것도 오래 걸려요. 그냥 필요비, 유익비 두 번째예요. 근데 이분 확정일자 받은 건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벌 3개월 분이 또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줘야 돼요. 배당에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그 금액. 그 금액이 또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된 확정일자, 근저당권 뭐 이런 게 받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당해세 다음으로 받게 되는데, 순위에서 근저당보다 앞서기니까 이분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유익비, 필요비, 또 뭐 임금 체불이 잇따르면 그거 먼저, 그다음에 당해세, 소액 임차인 뭐 이런 거 다 주고 난다면 뭐 얼마나 남을까? 근데 집합 건물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세입자가 살진 않았고 이분이 살았으니까 뭐 소액 임차인은 없을 것이고, 또 경매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이 집이
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법원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대략 이 집이면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사업자가 아니면 임금 체불 같은 건 없겠죠. 그리고 당해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고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한 몇백이면 끝나겠죠. 크게 잡아서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도 뭐 5억짜리 집인데 뭐 좀 떨어져서 4억에 누가 받는다 해도 이분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재도 이분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분은 전세금을 보증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면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요.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뭐냐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그거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냐. 등기부 등본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번 정도는 봐야 돼요. 4번을 보는 게, 4번 보는 게 확실히 좋은데 아무리 못해도 3번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 계약서 상에 계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고, 중도금을 2번에 나눠서 주는 경우 있고, 1번에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치를 경우에는 요 3번은 꼭 보셔야 되고, 내신 다음에 또 1번 보셔야 되는데 계약서 쓰시는 날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설정에, 권리상에 어떤 설정이 돼 있는지, 내 전세금을 다 냈을 때 거기 설정이 되어 있는 등기는 다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아무 설정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을 내겠죠. 그러면 중도금 낼 때도 또 보셔야 돼요. 근데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를 때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잔금 치를 때도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데 돈을 내시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를 간 후에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정확해요. 그렇게 해서 한 4번을 보셔야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잔금 치를 때 그렇게 4번을 보셨지만 거기에서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잔금을 치를 때 그날,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이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은 전입 신고를 하게 되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입 신고를 할 때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세요. 요 2개를 하셨으면 한 가지 또 주의점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요, 문제는 등기사항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전세금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이죠. 그럼 그걸 다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아무 하자도 없고 아무 설정도 안 되고 깨끗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깨끗해.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악의적으로 그 소유자가요, 같은 날 미리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은 전입신고를 했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도 같은 날이에요. 그럼 뭐 문제 없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날 했지만 대항력이라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서 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대면 대항 요건이 되는데, 대항 요건 중에서 말소 기준권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이냐, 오늘 했지만 오늘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대항력은 내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은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9시에 은행이 오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돼요. 근저당 설정하고 전입신고는 같은 날이에요. 확정일자도 다 같은 날인데 근저당 설정이 오늘이고 대항력은 내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순위에서 밀려서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순위보다 밀리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크게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넘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하고 내 전세금보다 높게 다 합한 금액 빼고도 높게 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경매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로서 그 집을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보고 아무 하자가 없을 때, 만약에 있다면 그걸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세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대부분 잔금 치른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다음날 발생한다 그랬죠. 등기상 권리증명서가 깨끗하다면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늘 같이 잔금을 받은 날 대출을 받고 올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대출을 그날 받고 바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순위에서 밀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전입 신고를 좀 일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 신고를 오늘 잔금을 치르면 하루 전날 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 가서 전입 신고를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하시면, 내가 전입 신고한 게 먼저 1순위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그 다음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이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100%.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거 아니면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2가지만 지켜주시고 하신다면 그래도 그나마 걱정이 덜 되고 어느 정도는 내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입세대를 미리 하루 전에 하려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죠. 같이 잔금 받은 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 한 가지, 또 하나는 잘 몰라서.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설명할 수가 없겠죠. 공인중개사 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좀 하면 안 되겠냐, 이걸 좀 허락받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설득을 잘하면 괜찮죠. 왜냐하면 주인한테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미리 뭐 한 달 전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피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설득이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한다면 설득이 되죠. 그렇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같은 날 잔금 치르는 날 몰래 대출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설득이 안 되겠죠. 설득이 안 되는 분은 하면 안 돼요. 이런 계약은. 이걸 했는데도 자기하고 특별한 피해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거는 뭐가 이상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깨름칙하기 때문에. 2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주의하실 점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예요. 나라에서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 사람이 하는 걸 믿고 해라, 이렇게 99%의 공인중개사분은 열심히 하시고 다 좋아요. 잘 하시려고 하세요. 저도 부동산에 몸담고 있으니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동산에 몸담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오지랖에 의해서, 의협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좀 잘 아세요. 그렇지만 다 경매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받는 거란 말이죠. 일반 공인중개사분은 일반 매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걸 설명했다 그래서 그분 말만 믿고 덜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가다.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예요. 근데 이제 전세로 한 3억, 2억 정도 이렇게 받고 들어가는 집입니다. 당연히 지금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권리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다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해주시는 조건으로 하는데, 어떤 공인중개사는 지금 전에 이 소유자가 한 2억 대출을 받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이니까 2억 전세로 받아달라. 그렇지만 지금 대출 받는 거 못 갚고 그래서 이 집을 싸게 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잘 설득해서 하면 내가 뭐 수수료 얼마 잘 챙겨주겠다. 이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5억짜리 집이니까 2억의 대출이 있어도 2억이면 나중에 뭐 5억짜리인데 뭐 2억 다 못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라고 또 권유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왜냐? 경매라는 거는요, 누가 얼마에 낙찰받을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5억이지만 2년 후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치가 떨어져서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2억?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억이나 남아요. 대출 2억 돼 있고 지금 고객님이 2억 하면 5억짜리 집이니까 그 2억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한 푼이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이분이 사업자라면 또 배당 순서에서 밀려서 잘못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집이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고요. 지금은 5억이지만 나중에 그 2년 후에 얼마의 시세가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집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 안 들어가려면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증하겠다. 물론 이분들도 뭐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얼마 한도 내에서는 물어주게끔 보험에서 다 제하게끔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면은 그 보험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이분이 공인중개사 거기서 사무실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물어줄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경매 오래 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그 소유자하고 짜고서 세입자 속여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집 많이 봤어요.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소유자가 공인중개사를 속이고 같은 날 대출을 받아서 날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런 경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100% 의존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공인중개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알면 그분 말이 아니면 내가 서류로 갖춰놓으면 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내가 모르면 이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도 쓰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 집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부동산을 공부했고 이 길로 들어섰지만 자기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뺏겨요, 남한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택임대차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마저 모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 또 전입세대나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요 두 가지만 해도 걱정이 좀 덜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길어져서요, 이 40분짜리면 여러분이 보기도 지겨우실 것 같아요. 길게 되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